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큰 흐름을 좀 읽어야 돼요. 큰 흐름.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특정 어떤 과목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 전반을 한번 짚어보고 혹시 나는 이 큰 시대의 흐름에서 놓치고 있는 게 없었는가. 그래서 이걸 큰 시간선에다 두고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자는 뜻에서 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1980년대에 뭐를 읽었냐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이분이 쓴 책을 그 당시에 제가 젊은 나이에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미래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라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지금은 다 이미 현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우리가 인류가 쭉 지나온 과정을 큰 흐름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세계의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이름을 뭐냐면 거대한 흐름이라 해서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물결.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제1의 물결이 뭐였느냐?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 옛날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원시 시대에는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뭐 나무에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또 여기에 먹을 게 없으면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동물과 차이 없는 생활도 어디에서 했냐면 동굴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힘센 놈이 이거야 동물의 세계처럼 그러한 인류가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나온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인류가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뭘까요? 불. 씨앗이. 그게 뭐냐면 바로 제1의 물결 농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농업혁명. 혁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존에 사냥하고 하던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한 곳에 할 수 있게 됐나요? 정착할 수 있게 됐죠.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땅을 일굽니다.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하고 그 곡식을 뭐까지 합니까? 이제 저장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무엇을 사회라고 하냐면 농경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제1의 물결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인류와 제1의 물결, 이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인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뭘 이루나요? 가족이라는 작은 구성부터 해서 이제 더 시족을 만들고 부족을 만들고 이제 국가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힘 있는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물론 지금도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지만 그 이전에는 들판에 자연에 있는 모든 게 다 주인이 없었어요. 먼저 땅은 임자였는데 이제 뭐가 있습니까? 소유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나요? 서열이 만들어지죠. 서열. 우리 동물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듯이 이제 그걸 우리는 계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농업을 하게 되면서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했다. 자, 이 시기는 길었어요.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이 농경사회가 지속됩니다. 제2의 물결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연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2의 물결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영국.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죠. 자, 그 이전에는 뭐가 이동수단이었습니까? 말이나 마차나 이런 거였죠. 이동수단이 이제 뭘로 바뀝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동차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에서는 전쟁을 주로 뭘로 했습니까? 활, 창, 칼로 했는데
이 산업혁명은 거대한 문명의 회오리를 일으킵니다. 이걸 먼저 시작한 영국, 그 다음에 그 서구 사회는 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에 먼저 들어간 개인과 단체와 국가는 엄청난 기회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문명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말을 거창하게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식민지 개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게 무슨 개척입니까? 식민지 개척이 아니고 침략이고 약탈이죠. 산업혁명에 오면서 어떤 변화가 옵니까? 농업 중심에서 뭘로? 공업 중심으로 가면서 바로 대량 생산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모든 게 이제 완전 바뀝니다. 전쟁도 이제 그전 활 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를 쏩니까? 대포를 쏘고 비행기를 날리고 엄청난 변화가 오죠.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게 요 시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여기에 빨리 진입했을까요? 늦게 진입했을까요? 이 시기. 이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입니까? 조선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방파 싸움을 하고 있었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계에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이미 서구 사회는 그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뭐 또 온 아시아로 저 세력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좋은 것들 다 약탈해 갔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 문명을 빨리 못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게 하나 더 있죠. 우리는 늦게 진입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나라 하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알면 일본이죠. 일본은 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뭘로 무장을 시켰습니까? 총하고 대포하고 비행기하고 이걸 산업혁명의 혜택을 악용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어디를 잡아먹었느냐면 조선이라는 걸 집어 삼켜버립니다. 불행한 역사요. 시대 흐름에 뒤처지면 한 나라의 운명이 식민지, 일체 식민지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잡아먹게 돼, 일본이 한국을,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을 잡아먹고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을 가죠. 그 당시에 중국의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군대가 400만 명이 넘는데 일본이 쳐들어갈 때 일본 군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잡아먹잖아요. 남징 대학살 아시죠? 30만 명을 학살한 거. 찔러 죽이고 목 빼 죽이고 산처럼 묻어버리고 하는 거는 그게 그런 불행이 왜 일어났는가? 결국 뭐냐면 이 물결,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뒤처져 버리면 국가, 민족이 불행해지는 사태. 자, 이건 국가, 민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멍하게 지금 여기에만 만족해서 산다면 불행이라는 게 남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요때 이제 봅시다. 우리나라는 뒤에 그나마 편성을 합니다. 어쨌든 30년 일제 치하에서 1945년 독립을 하죠. 독립하고 그 이후에 6.25에 또 비극을 겪고 중요한 건 산업화를 늦었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지천이 만들어지고 뭐 울산에 저런데 뭐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그나마 우리가 산업화에 뛰어들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뭐냐면 후진국이었습니다. 우리 선진국 아니었어요. 후진국이었고 그게 이제 조금 한강의 기적을 올라오면서 그때 이름 붙여진 게 뭐냐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이 제2의 물결을 뒤에 진입을 했지만 빠르게 벤치마킹을 해서 도약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명은 앞에 문명을 발판으로 다음에 그 문명을 만들어내거든요. 제3의 물결이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제1의 물결의 농경사회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과거 역사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현재 삶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분야가 과거의 농업은 아니지만 농업이 있고 지금도 2의 물결 산업혁명 시대에 조성됐던 모든 그런 시설, 생산시설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물결은 뭘까요? 바로 지식, 정보화 사회. 여기에 우리나라는 빨리 뛰어들었습니까? 늦게 뛰어들었습니까? 빨리 뛰어들었죠.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선진국이에요, 지금은. 아직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일부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전체 수준이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5천만 원. 이제 우리나라가 수준이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일본보다 이제 더 나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기존의 굴뚝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생산 수출을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와버렸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게 빨리 뛰어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삼성의 반도체잖아요.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제1의 물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이거를 연결하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번 우리 공부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융복합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2의 물결의 대량 생산을 하는데 제3의 물결의 지식정보화의 이 문명에 융합을 시킨다면 유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탁탁 끊어지는 건 아니다. 제3의 물결에 진입도 못했는데 제가 읽은 책이 요 책이에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다. 개인이 앞으로 뭘 가져야 될까요?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기에 진입을 먼저 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 흐름에 맞는 뭔가를 새로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선도해가면 뭘 이룰 수 있다?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자, 이제 제3의 목표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다 진입하셨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도 진입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세상으로 가볼까요? 제4의 물결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안 쳐보면 여러분들 어릴 때 공부하셨던 게 생각날 겁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합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1법칙 뭐죠? 관성의 법칙. 공부 많이 하시는 옛날 기억나죠? 이 법칙이 뭐였습니까?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이 뭡니까? 작용과 반작용. 제가 쓰고 제가 못 알아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뉴턴의 이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 살아온 제2의 물결까지 시대에 교육을 받고 성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고전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전 물리학의 이 운동 3법칙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물리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요거에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 끊임없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우리 한 선생님을 할까? 한 선생님이 빌딩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빌딩. 감사합니다. 그게 10억짜리예요. 그런데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냥 빌딩 하나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한 달 1,000만 원이 계속 쌓이는데 다른 데 또 돈을 버니까 그 1,000만 원은 쓸 데가 없어. 나아보니까 계속 그 돈이 붙었는데 또 이자가 또 붙어. 계속 가만히 있어도 더 큰 부자가 돼요.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값이 평당 10만 원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10년 지나니까 100만 원 해. 뭐가 뭐를 불러줍니까? 돈이 돈을 불고 내가 가진 게 더 많이 갖게 만들어주는 그게 뭐예요? 완성 아닌가요? 완성.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도 전부 다 이 관성의 법칙에 들어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계속 불행해져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전부 다 뭐냐면 이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한번 탁 겪었다. 그럼 트라우마는 또 트라우마 그 사건 사고에 국한되어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가 내 안에 강력한 회로를 구축을 해버리면 이 트라우마가 나머지 모든 회로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연결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트라우마 경험 그 하나였는데 그것이 점점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계속 나를 더 마음의 병적인 상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뭔가요? 완성이요. 거꾸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를 개발하고 초점을 긍정에 계속 보내고 그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과 말, 행동을 반복 계속 시키면 그와 관련된 회로가 또 굵게 돼서 그런 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뇌입니다. 우리 뇌, 우리의 경제활동, 우리의 삶 전체가 전부 다 뭐냐면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요만한 걸 움직일 때는 요만큼의 힘을 써도 돼요. 근데 이 큰 걸 움직이려면 나는 더 큰 힘을 써야 돼요. 더 큰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작용시켜야 된다면 그게 가속도죠. 왜? 더 큰 힘을 줘야만 이게 움직일 수 있는데 한번 움직이면 이 움직임의 힘은 거대하게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리막에 갔을 때는 이 가벼운 것보다 이 무거운 게 훨씬 더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뭐가 붙었나요? 가속도가 붙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치유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A와 B가 있다. B는 조금만 터치해도 뭔가 잘 변화하고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간다. 작은 힘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는 웬만한 충격을 줘도 잘 안 변해. 반복시켜도 잘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정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코칭과 치유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변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만 준다면 이 사람의 변화의 크기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작은 성취를 이루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힘만 푸시만 해준다면 이 사람이 움직인다면 이 사람은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상담과 코칭 과정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감성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라고 했죠. 민감성의 다른 말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민감성이 다른 말. 시인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고도 대화를 하고 물하고도 대화를 하고 꽃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그거를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시인은 뭘 갖고 있나요? 민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 되는 거죠. 그럼 노래를 잘하는 가수나 음악가는 그 음악에 대한 뭘 갖고 있나요? 민감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화가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그림 훌륭한 작품을 그릴 수가 없죠. 그 그림을 그리는 민감성이 뭐냐면 다른 말은 뭐 화가 천재예요. 시인 천재예요. 정말 그 분야의 천재된 거예요. 자, 운동하셨죠? 운동도 둔감한 사람이 잘할까요? 민감한 사람이 잘할까요? 운동 선수들은 민감해야 큰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민감을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민감성을 가지고 운동 기술을 배우고 정확한 자세를 하고 정확한 액션을 하는 이 모든 게 민감한 선수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그 민감성을 계속 반복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둔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둔감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반응을 하나로 일시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끄집어 올립니다. 그때쯤 되면 카메라에 들이밀든 뭐 몇만 명이 있든 신경 안 씁니다. 둔감한 사람이 잘해요? 민감한 사람이 잘해요? 민감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선수가 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성격은 대부분 별로 뭐 잘 떨지도 않고 하니까 둔감하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민감한 선수들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이 민감한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민감한 사람에게는 코칭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네 생각은 어때? 잘했네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 피드백을 보내줘야 천재성이 발휘되지. 근데 민감한 사람에게 지적질하고 꾸중하고 처벌하고 계속 간섭하고 통제해버리면 이 민감성이 어디로 가면 병적으로 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민감성을 드러내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못 드러내고 자기의 외부에서 받은 그 피드백과 관련된 부정적인 상태의 민감성을 써가지고 자기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리죠. 민감성 참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